안녕하세요. 임국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마크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연세대학교. 우리 토마스 아카데미의 대표님도 연세대학교 출신이신데, 제가 이걸 맡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입시의 그 방향을 책임지고 계시는 대표님의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논술을 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딱 3시간 정도, 딱 한 번이에요. 그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더 수준 높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 논술고사의 탑 오브 더 탑이죠. 연세대학교는 논술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시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준비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챙기신 다음에 연세대를 가려면 얼마나 학종 이런 것들이 훌륭해야 될지 너무 할 게 많잖아요. 자, 우리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연세대학교 논술을 조금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런 마크가 쫙 되어 있는 과잠 한번 입어봅시다. 선생님이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유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하실 거고, 논술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도 대략적인 방향성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찍을 건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2개를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논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논술고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시간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편입 논술고사나 수시 논술고사나 둘 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논술고사가 거의 2시간 정도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 2시간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이제 문항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에서 지금 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세대학교의 논술 자체가 최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문항이 딱 단 2개였습니다. 게다가 수리 논술고사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저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논술만으로 100%죠. 논술만으로 연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연세대학교 입학처 쪽에서도 아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정말 논술고사 실력만으로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학을 잘 매끄럽게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 다면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논술고사가 유의미한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논술만 굉장히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친구 가지고 이게 수학 능력이 월등하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허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에서 그리고 1-2에서의 또 차이가 있는데, 왜 1-1, 2 이렇게 묶여 있고 2-1, 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제 1-1은 이제 그야말로 논술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여타의 다른 학교들에서 다 물어보고 있는 기본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이전에 그 1-1과 1-2로 쪼개어져서 나오지 않았던 시절에는 제시문 가나다 혹은 가나다라 3개 또는 4개의 제시문을 비교해라. 대표적으로는 3자 비교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전형적인 연세대학교 논술의 유형인 3자 비교를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리얼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시험을 보고 난 후기에 대한 얘기. 야, 이거 3자 비교 안 나왔다는 것에 학생들이 분개를 하는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3자 비교가 항상 대표적인 연세대학교의 유형인데, 이게 또 언젠가는 다시 부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시 논술고사가 아니라 편입 논술고사에서는 여전히 3자 비교의 문제가 핵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유형은 3가지 제시문을 비교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고요. 제시문 2개를 비교하거나 2개의 제시문을 해석해서 하나의 제시문을 설명하거나 평가,
또는 반대로 하나의 제시문을 근거로 두 개의 현상을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은 여러분들이 연세대 하나만을 포커스로 논술고사 준비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서성한, 중경외시 등등의 학교들을 연습을 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가 좀 문제인데요. 1-2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1-2에서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 이유는 이 정도의 지문을 독해할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이 제시문으로 깔아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대학원 때까지 영어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이후로 대학원 졸업한 게 지금 10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놓은 지 100년이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봐도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그 왜 여러분들 편입 논술은 선생님의 어떤 그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입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직접 영어만 수업하시는 전공자에게 물어볼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물어보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선생님이 그 영어 공부를 100년 동안 쉬었던 사람조차도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 정도. 그래서 진짜로 영어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지문을 보여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어우 너무 저급하다. 이 정도의 수준은 우리 애들은 그냥 발로 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런지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선생님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이널 때 학생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금 트레이닝을 하냐면 편입 논술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터도 단계별 난이도가 있는 거 알죠? 애기들 롤러코스터도 있다? 그냥 굉장히 경사도 얕고 너무 귀여운 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살짜리들이 탈만한 그 자유로 드롭 이런 것도 있어. 한 요 정도 높이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너무 귀여운 놀이기구 알죠? 놀이기구도 그런 것 같고 어떤 문제를 풀 때도 그런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힘겨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주 큰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당연히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롤러코스터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걸 타다가 조금만 이 경사가 낮아지면 에헤이 시시한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논제도 어려운 걸 풀게 만들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논술을 닫아버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결국에는 연세대학교를 찍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는 게 그렇게 영어 제시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영어 독해에서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1에서 표가 출제가 되거든요. 2-1에서. 근데 원래의 연세대학교 논술고사가 앞부분 천자, 뒷부분 1번 천자, 2번 천자 이렇게 나왔을 때에도 2번은 항상 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표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문하고 표하고 연계를 해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에서 대망의 수리논술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도전하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특히 문과에는 수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출제의 의도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수리적 계산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다.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개념 자체의 이해를 묻는 문제이므로 수리적 계산에 포인트를 두지 않는다. 작년 선생님 합격생 제자가 수학 문제를 틀렸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증명을 해드릴 수 있냐면 편입 논술 준비하는 분들은 근데 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27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도 수학 문제 놓은 지 100년 됐겠죠. 수능 안 본 지가 지금 걔는 군대도 갔다 왔어. 열심히 막 군 생활하고 이제 왔는데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 틀렸어요. 당당히 합격했잖아. 왜냐하면 1번 문제,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독해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그리고 2-2에서도 수리적 계산 문제는 틀렸지만 전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분도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자 수까지 좀 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1과 1-2 그리고 2-1은 각각 600자씩 숙제가 되고 있어요. 600자 내외이기 때문에 내외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8, 1800자 정도 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수리적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수리 논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막 루트 2 나오고 막 난리야. 어머, 루트가 뭐니? 선생님 수학 놓은 지 그건 한 200년 된 것 같아. 근데 뭐 루트 나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풀고 난 학생들의 작년 전원을 들어보면 선생님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너무 쉽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합격하는가? 선생님 2부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은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영어 지시문이 출제가 되고 있는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풀이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계산의 그 핵심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계산한 거를 내가 문장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는 파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논술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특징을 조금 얘기할 건데요. 수리와 도표 해석 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이 그대로 이 자체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 문항은 연산 능력보다 개념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셈 이거 잘하고 있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주어진 개념어가 전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 자, 학교에서 발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영어 제시문으로 고교 기본 어휘 목록에 속한 어휘와 평이한 문장들로 구성된 지문을 대놓고 얘기하고 너무 쉬워 어휘도 기본 어휘야. 이거 모르면 너 고등학교 안 다닌 거지. 자, 평이한 문장 너무 쉬운 문장 꼬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영어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들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이다. 이런 그 쉬운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영어 능력 자체보다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최저 등급 깔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쵸? 한 4, 5등급 맞는 친구들도 읽어보라고 하면 선생님 할만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단어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려운 영어 단어는 또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논술고사는 어떤 특정 주제 하나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기억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 뭐 나눔의 의미, 나눔이 핵심 포인트, 소통의 역할, 소통의 핵심 포인트. 이게 주제어가 딱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다면적 생각을 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그래도 그래요. 왜냐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제를 하나 주는 거랑 2개 주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연세 유니버시티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개념어를 하나만 주지 않는 경우가 요새 트렌드. 자, 인과적 설명과 감정이입적 설명, 이건 2018 논제인데요. 뭐 이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뭐 2015 모의논술 같은 경우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써라가 아니라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국가의 집단의 이 행복 추구가, 공리의 추구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신뢰와 신용의 관계. 워딩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신뢰, 신용. 그게 그거 아닌가? 그게 뭔가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의 키워드를 주고
이 둘의 관계, 그 각각의 핵심 키워드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그 제시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관계성까지 파악해낼 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풀 논제는 직업생활과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과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여러분들? 노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행복하잖아. 놀이, 여가와 이 레저와 이제 노동,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글쎄,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온 노동은 여성의 노동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경희대학교에서 나왔던 논제, 과거의 노동과 달리 4차 산업 시대의 노동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비교가 나왔었고요. 숙명여대에서 나온 노동은 결국 다 노동 그 자체. 노동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다. 옛날 노동은 글쎄 굉장히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그 신이 주신 어떤 축복, 풍요, 왜 옛날에는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해가 잘 떠 있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신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뭐 데메테르 여신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당연히 뭐 산업화 시대가 되면 가진 자, 유산자, 무산자로 나뉘어서 가지지 못한 자는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을 해서 내가 생산물을 내가 취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는 그런 제시문들의 차이점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그럼 결국 핵심 키포인트는 노동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키워드를 하나만 주지 않겠다. 당연히 이 뭔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사회 현상에 미치는 혹은 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핵심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는 두 개의 키워드, 두 개의 큰 틀에서의 주제를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읽으실 때 놓치는 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지금 논술 문제의 어떤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여러분들께서 논술이 대략 이런 거구나 조금 뭔가 아시면 연세대학교 이 브리핑을 해드리는 걸 들으시고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논술이 어떤 건지 전혀 베이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시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세대학교에 도전해볼 마음을 조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탄에서 만나요. 뿅!